안녕하십니까. 네, 김남진입니다. 네오포럼 시즌2에서 뵙고, 또 시즌3에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 임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치료제 보존술과 치료제 증강술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고수분들이라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뻔히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저도 이제 긴 시간 임플란트 임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마치 고해성사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임플란트 환자의 진단, 환자 분석, 평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는지, 저는 어떻게 진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치주과 치과의원을 하고 있고요. 치주과 수련을 받고 1999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오포럼 시즌2에서 심한 치주염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로 쭉 찾아뵙었고요. 그리고 학회에서도 찾아뵙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 청년이어서 매번 이 시간마다 시를 한 편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입니다. 환자를 볼 때도 약간 좀 이거랑 좀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게 있고요. 또 오래 보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환자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엑스레이부터 좀 보시죠. 네, 임플란트 치료가 27번에 되어 있고요. RCT, 크라운, 브릿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파노라마 영상을 보시면 치아가 눈에 들어오시죠. 엔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캐널 필링의 상태를 먼저 보실 거고, 치주과 선생님들은 본 레벨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구강내과 선생님들은 이 콘다일에 그 TMJ 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실 거고, 외과 선생님들은 프랙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시겠죠. 이 환자분은 80세 메일 환자분으로서 그냥 루틴 체크하러 오신 분이었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봐서도 이제 서비칼 필링한 게 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기를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바로 네, 그 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좀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진 게 있죠. 이게 바로 카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라고 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인데요.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런 걸로 비롯해서 경동맥 협착증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나라 성인의 한 5.5% 정도에서 생기고요. 진단은 경동맥 초음파나 단층 촬영, 또 경동맥 도플러 검사 등에서 만들어지고 5년 내에 뇌경색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스트로크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보시다가 이런 게 발견이 되시면 반드시 순환기내과 선생님의 컨설트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 환자분은 폐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환자분이시죠. 실제로 그 치료제 보존술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치료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이쪽에 뭔가가 이렇게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뭐 이거는 설골이겠지만 이쪽으로 뭔가 뭉글뭉글한 이제 하얀 구름 같은 게 보이죠. 네, 이 환자분은 59세 피메일이셨는데 굉장히 폐렴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이셨고 DM도 있으셨는데 요런 이제 요렇게 생긴 요건 임파선의 림프절의 석회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핵이 생겼을 때도 저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방암이 생겼을 때도 저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상샘에 암이라든지 기타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그 임파선의 석회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히스토리 테이킹도 해봐야 되고 환자분이 전혀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일단 내과로 보내서 내분비 내과나 아니면 흉부외과나 이런 데로 보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양측성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제 임파선의 아카 임파선의 석회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분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48번이 매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37번이 폐렴 상태가 안 좋으신 환자분이시고 26번이 루트캐리어스가 굉장히 심하게 생긴 분이셨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뭔가가 이렇게 좀 하얀 로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임상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금침이죠, 금침. 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어금니 이쪽이 좀 씻기가 불편하고 여기에 이제 음식물이 많이 낀다라는 주소로 오셨었는데 66년생이시니까 현재 57세 되신 분이시네요. 2018년도에 오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금침을 맞으신 분들이 양측성으로 굉장히 많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한의원에서 보통 금침을 놓는데 살이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베스8시 때문에 이쪽에 금침을 맞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이제 드셨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보셨겠죠. 근데 베스8시가 있었던 분들은 이게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 돌아오진 않아요. 이 환자분도 한 80% 정도가 돌아왔고 한 20%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베스8시가 있을 때도 저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이 엑스레이가 좀 오래됐죠. 이제 옛날 엑스레이긴 한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쭉 봐오는 환자분이십니다. 유치에 만기잔존이 있었고 이쪽은 빠지셔서 임플란트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0번대 5번, 7번이 폐렴 상태가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운을 했었죠. 47번도 상태가 안 좋아져 갖고 이제 이쪽도 치료제 보존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했었던 분이신데 다른 거 말고 제가 이 30번대 임플란트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인트로랄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 밑에가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럴 경우 이제 하악동이라고 하죠. 상악동에 대비해서 우리가 만디블 엠프티라고 해서 이렇게 하악에도 뼈 안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랍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또 이걸 꺼내다가 또 넘니스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주의해서 임플란트를 심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다가 드리링 할 때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 뭔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릴링을 할 때는 그 업앤다운 그 펌핑 모션으로 살살 해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푹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셨죠. 하지만 이 케이스는 위에 부분에 충분한 뼈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고정을 잘 얻어서 잘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 환자분은 뭐가 문제지? 여기 좀 페리오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앵글이 약간 좀 좌측, 우측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좌우 모양의 앵글이 약간 좀 다르신 분들은, 우리가 편측 조작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어디가 문제이실까요? 바로 이렇게 콘다일입니다. 콘다일이 좌측, 우측이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콘다일 좌우 모양이 특이하게 다르다면 일단 TMD 증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주 어렸을 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콘다일 프랙처, 헤드가 프랙처 돼서 그쪽이 낮거나 이러면서 좀 콘다일의 사이즈가, 길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교합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좀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 또 이제 전신질환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당뇨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혈당 측정을 하잖아요. 당뇨 환자들이. 근데 본인의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환자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임상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화 혈색소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가장 중요하고, 공복 때보다는 혈당은 식후 2시간 수치가 더 중요한데, 주로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좀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당화 혈색소가 7% 미만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3, 7.5, 7.7 이 정도까지는 저도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의 당뇨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환자분이 잘 모르실 때는 저는 환자분한테 물어봅니다. 하루에 당뇨약을 몇 알 드세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아침에 하나를 먹고 저녁에 하나를 먹어요. 내지는 아침에 2알 먹고 저녁에 2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방금 전처럼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이다 그러면 사실 이 혈당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되는 블록 카운트가 좀 심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이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일 때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당뇨 환자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6.5부터는 이제 당뇨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혈당으로 봐서는 126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 환자다, 공복 혈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약간 그 혈당을 높게 가져가는 이제 저혈당 쇼에 빠지는 걸 좀 더 그러면 건강이 좀 더 악화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높게 가져가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하지만 혈당 수치는 그날그날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 당뇨약을 타서 드시는 내과에서 한 3달이나 4달마다 한 번씩 피검사를 해가지고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약 120일간의 적혈구가 혈당을 이렇게 물고 있을 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더 믿을만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혈색소가 8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외과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요.
제 나름의 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치는 7.5 정도입니다. 7.5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약간 좀 밀어서 좀 인슐린 주사를 맞든지 해서 조금 더 떨어뜨린 다음에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와파린, 쿠마린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스피린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드럭 홀리데이를 갖고 그냥 하던가, 아주 피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은 수술은 뭐 중단하지 않고 가고요. 와파린, 쿠마린을 드신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그런 항혈전제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 중단하면 안 되는 경우인지를 한번 컨설트를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대한치주과학회에서 항혈전제 사용 환자의 치과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몇 번 네오포럼 방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회의 허락을 받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고, 항혈전제, 항응고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내과에서 사실 치과 치료하기 위해서 INR 검사를 한 다음에 입원 환자가 아닌 바에 외래에서 다시 이제 내과로 의뢰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진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진료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오포럼방에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이죠. 엠론즈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면 제가 네오포럼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얼마를 드셨든지 간에 경구 투여하시는 것보다 주사제에서, 상악보다 하악에서, 그리고 전신인자나 스테로이드 투여자에게서 이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나 주사제를 이제 맞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내과로 보내서 혈중 C 펠로펩타이드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정상 수치는 남자, 여자, 55세 이상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혈액 1ml당 150피코그램 이상일 때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드럭 할리데이랑 상관없이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포지션 페이퍼마다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포지션 페이퍼가 쭉 나와 있는데 점점 달라져요. 계속 달라지고 3년이었다가 4년이 되고, 또 이렇게 한들 법적으로는 보호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일단 혈액 검사에서 CTX 수치가 그래도 가장 좀 믿을 만한 수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저는 0.150, 150 피코그램 이상일 때 이제 발치나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질문이 뭐냐면, 대합치하고 거리가 얼마일 때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제휴 디렉터 중에 한 분이신 김종엽 선생님이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최소로 대합치하고 임플란트하고 거리가 최소로 생각했을 때는 6mm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커프가 한 1mm 정도 들어가고, 어버트먼트 랭스가 3mm, 그리고 크라운 두께가 한 2mm 정도로 봤을 때 최소 6mm이지만, 사실 이 커프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상당히 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지금은 잘 믿진 않지만 바이올로지컬 위드스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고 더군다나 또 얕게 심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 적절한 두께는 거리는 얼마인가 봤을 때 9mm입니다. 어버트먼트 커프가 높이가 한 3mm 정도 되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이 잘 탈락이 안 되는 그런 어버트먼트 랭스는 한 4m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두께가 한 2mm 정도 됐을 때 최소 대합치하고 거리가 한 9mm 정도가 됐을 때 적절한 임플란트가 좀 오래 지속 가능한 임플란트가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좀 포괄적인 그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 수집도 CT까지 임상사진 찍고 또 많이 하는 편이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과정을 겪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문제 목록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써가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어떤 게 우선순위일지 먼저 정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치료를 계획대로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평가하고 제가 환자분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유지관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과 선생님들은 좀 장기간 환자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는 리콜 환자들은 현재도 잘 보고 있고 또 그런 환자분들이랑 좋은 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환자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막 치과도 쇼핑하고 하는데 당신은 좋은 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한번 자문을 해보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CT를 찍고 그 CT를 분석을 하는데 그 과정을 치료랑 한번 요 과정을 한번 쭉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환자는 2016년도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그때 58세 되셨고 왼쪽 아래 30번대에 이제 좀 불편하신 상황이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치 컴플레인은 이쪽이셨고 물론 이제 46번, 47번 쪽도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브릿지도 하셨고 RCTA 크라운도 하셨고 근데 약간 좀 DM도 있으시고 그러셨는데 예전에 이제 치료도 한번 받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과정은 진단과 분석과 평가와 또 어세스먼트를 하는 과정은 환자를 처음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개구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던 환자분이셨고요. 요즘에는 이제 페리온탈 피노타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잇몸도 얇고 뼈도 얇고 한 틴 바이오 타입의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먼저 이제 CT를 촬영을 하고 그 CT의 크로스섹셔널 뷰를 한번 쭉 보는 거죠. 그랬을 때 6번 디스탈 쪽에 굉장히 뼈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나토마지사에서 나온 인비보 저는 이제 5.4 버전을 쓰는데요. 그걸로 이제 모이식립을 먼저 해봅니다. 이 빨간 선은 하치조 신경관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직경의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360도 정도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상태를 한번 보는 거죠. 이미 이제 발치는 진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연조직이 힐링이 일어난 그런 이제 그 타입 2 임플란테이션이 되겠죠. 7번 자리에도 한번 넣어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약간 좀 이제 그 7번 미지알 쪽으로, 미지알 루트 쪽으로 집어넣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바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죠. 하츠조 신경관이죠. 절대로 하츠조 신경관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 없이 좀 극단적으로 한 2mm 정도는 띄워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합체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골질이 표시가 되는데 하얀색일수록 딱딱한 골질이고 빨간색일수록 좀 골질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골질이 뭐 지금 썩 좋지는 위에 부분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뼈의 상태를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펙트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실제 수술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으로 6번 디스탈 쪽으로 굉장히 디펙트가 심했던 그런 상황인데 거의 뭐 낫지도 않았어요. 낫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7mm 이상이면 임플란트 심기에 좀 적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이 가운데에다가 심으면 가장 좋지만 약간 치아가 누워있는 걸 생각하자 그러면은 약간 미지알 쪽으로 가서 여기 이렇게 하나 심고요. 심립을 하고 7번 메지알 쪽에 가서 7번 메지알 루트 쪽에서 하나를 더 심립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여기 그 퍼케이션 에어리아서부터 이 뒤에까지 굉장히 좀 디펙트가 버티컬하게도 굉장히 좀 컸고요. 그리고 좀 라지 디펙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릴링을 이쪽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드릴링 하고요.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두 개를 심입을 했습니다. 7번 미지알루트 쪽으로 하나 들어갔고요. 6번도 미지알루트 쪽으로 들어가서 요 경계로 해서 이렇게 크라운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이제 그 뼈로 뼈 이식을 하고 GBR을 해야겠죠. 근데 요 상태에서도 굉장히 좀 사실 불안불안했습니다. 이 하츠 신경관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라서 요 상태에서 한번 PA를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로 간 건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뼈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하츠 신경관이죠. 여기서는 약간 좀 블러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요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의 인피리어 그 월이고 요 부분이 이제 그 슈피리어 월이죠. 여기 요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고 아 이런 경우라면 내가 럼니스를 만들진 않겠구나. 4.5에 8.5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5.0을 심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어차피 두 개를 스프린트 할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승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경과 기준이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이 정도는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눌려갖고 여기가 약간 좀 컴프레션을 받는 부위고 자연 뼈가 어느 정도 녹을 건지를 예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발직에 가까운 그런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깊이 식립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스레드가 노출된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 7번이 조금 더 깊이 식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얕게 식립이 됐다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밑에 하츠조 신경관을 생각한다 그러면 더 깊이 드릴링하는 건 좀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버 스크루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의 뼈를 이렇게 만들어 넣었죠. 이종고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흡수성 차단막을 넣었는데요. 하나를 두 개로 잘라갖고 좀 크리티컬한 부위에는 겹쳐서 두 겹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랩 판막의 안쪽으로 피판의 안쪽으로 이제 넣은 다음에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이렇게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봉합사 제거를 하였습니다. 뭐 치유는 플랩이 벌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치유는 적절하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술하면서 보통 어떻게 하죠? 근단변이 판막술을 많이 하죠. 풀 시클리스 근단변이 판막술을 많이 합니다. 이 환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각화치유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두 개를 올려서 앞에 이제 크라운도 하나 바꿨죠. 골드 크라운 있었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보철물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7번이 좀 약간 얕게 심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GBR에서 만든 뼈들이고요. 요만큼이. 그리고 뭐 앞에 거는 적절한 커프의 그런 이제 어버트먼트 티크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커프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7번이 약간 좀 짧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환자가 베스티블도 그렇게 깊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개구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계속 이제 리콜을 해보니까 뭐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약간 좀 기울어져서 심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태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고 뼈 안에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주비알 한 부분도 약간 좀 뭐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좀 뼈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CT 프로그램에 또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슈퍼임포징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왼쪽은 바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기 전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임플란트를 한 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뼈가 이렇게 좀 채워진 상황이고요. 또 그 안을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상황이나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는 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뒤에 한번 잇몸이 약간 좀 부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해서 오셨을 때 이제 PA를 찍어 보니까 스트레이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잇몸이 약간 부어 있는 상황이고 스트레이트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제가 이제 2차 수술하면서 충분히 근단변이 판막술을 하고 그리고 보철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뭐 컨터나 인브레처나 이런 걸 다 적절하게 형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뭐 이제 여기에 잇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칩을 당겨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아까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 꼈을 때 생겨 있던 각화치유는 온데간데 없고 여기에 이제 버칼 프레눔이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뒤에 쪽도 거의 이제 볼이랑 거의 붙어 있고 베스티블이 거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자, 이렇듯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좀 잇몸 상황도 때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게끔 환자분을 리콜하다가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이 환자분은 비외과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파샬로 이렇게 내려줬고요. 근단 부위에 봉합을 해줬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각화치은이 임플란트 주변에 생길 수 있게, 그리고 셀프 클렌징이 가능할 정도의 베스티블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FGG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약간 좀 얇게 떠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갖다 붙이고 봉합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좀 약간 좀 러프하긴 하지만 슬러핑이 된 그런 이식 유리치은이고요. 이쪽은 그런대로 생착이 잘 된,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그런 부위는 유리치은이 잘 이식이 되는 생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북치부 쪽에 내린다 그러면 뭐 변형 에들란 메이어 같은 걸 할 수도 있지만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FGG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일주일 뒤에 스티치아웃 할 때 모습이고요. 2주 정도 후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 버칼 프레눔도 커팅돼서 아래로 내려가서 셀프 클렌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저는 팩을 어느 정도 좀 오랜 기간 후팩을 해서 아래 좀 더 누르고 있어 주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봐도 이렇게 좀 팩을 제거하고 찍은 사진이긴 한데요. 제가 한 달까지는 이렇게 좀 팩을 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화치은이 보통 한 2mm 정도 폭의 각화치은이 존재하면 염증은 잘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리콜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APF, FGG 하면서 만들었던 각화치는 이렇게 밴드를 이루고 있고 더 이상 7번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염증은 생기지 않고 있고 환자분이 그때부터 또 구강위생을 굉장히 강화해 주셔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료 전과 치료 후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2차 수술에 만들었던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치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없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어느 정도 2mm 이상의 폭만 만들어주면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30번대도 나중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진행을 했고요. 요건 이제 슈퍼 임포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뼈가 없는 쪽이 임플란트 심어진 그런 상황과 두 개가 겹쳐지면서 흰색과 파란색으로 겹쳐지죠. 그래서 GBR 된 상황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대도 이렇게 임플란트 두 개가 심어졌고요. 그럼 우리가 이 30번대 임플란트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40번대인데요. 아까 30번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30번대 임플란트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입도 잘 안 벌어지고 각화치은도 만들었던 각화치은도 잘 없어지고 또 베스티블 깊이도 얕고 그러면 40번대 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된 상황에서 임플란트 시도를 할 수 있죠. 7번도 좀 약간 좀 깊숙이 약간 딥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 또 6번 자리도 적절한 위치나 깊이에 식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계속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를 환자분한테 얻어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엑스레이 프로토콜은 이러합니다. 처음에 오시면
처음에 오시면 대부분 파노라마를 찍죠. 파노라마를 만디블의 외형이나 콘다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카 인파절의 석회화나 하각의 위치나 방향이나 크기나 이런 거나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악동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코나 상악동 내부에 있는 septum의 유무 이런 거를 파노라마로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충치에 대해서, 우시 캐리어스에 대해서 좀 더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트라오라를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조그마한 이제 구강 카메라 같은 거로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환자가 좀 많은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상하천치부나 하악천치부, 그리고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될 때, 그리고 GBR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리고 하악의 특히 구치부에서 관전골이 부족해서 하치조신경관하고의 거리가 좀 애매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CB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도중에도 이제 PA를 찍어서 혹시나 모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상 체득을 하면서 임프레션 코핑이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CBCT를 찍어서 우리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또 원하는 방향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비알 콘케비티가 있어서 우리가 이 ALS 바로 아래쪽에 이 A 포인트 쪽에 뼈가 굉장히 좀 많이 디프레션 된 환자는 혹시 글로 빠진 건 아닌지, 각도를 업라이트 시키면서 그쪽으로 좀 튀어나온 건 아닌지를 전치부 할 때는 솔직히 좀 쫄려서 저도 포스트오피 CBCT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하게 이제 그 리콜책 할 때는 주로 이제 파노라마로 한번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파노라마에서 약간 좀 이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PA를 찍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보철물 딜리버리 하자마자 만약에 이제 그 세멘트 타입이다 그러면 또 PA를 찍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런 이제 엑스레이 프로토콜로 갖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좀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고, 어차피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뼈의 상태를 보고 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잇몸의 염증들은 쉽게 캐치가 가능하지만 뭔가 기계적인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엑스레이밖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엑스레이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환자, 치주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파노라마를 찍어보고요. 또 평가를 위해선 또 CBCT도 찍어봅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CBCT 찍어도 사실 인위비급여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찍고 있고, 거의 환자한테 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네, 요번 제 엑스레이 프로토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셔서 임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 임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두 번째로 1차 수술, 절개, 봉합, 드릴링에서 꼭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네오포럼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